여기가 남영동입니까? 잘 협조해 주시면 김근태 고문의 얘기니까, 그리고 남영동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고문당했던 얘기여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 영화 자체도 영화 자체지만 그 시대의 기억 때문에 네. 일정한 그 부담감이 작용하는 건 사실인데 저는 영화 보고 그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시사회를 격려하고 나서 이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태고요. 그 일단 역사적 가치도 역사적 가치로 영화적 완성도가 일단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이경영 씨하고 박원상 씨 모시고 남영동 198호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중요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인의 오동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현대사에 있어서 몇몇 동네 이름이 여전히 공포스러운 그런 이름이죠. 네. 서빙고동, 남영동. 제가 그 사무실이 남영동인데 직원들이 반대가 좀 심했었죠. 그래요, 오늘 처음부터 진짜. 객점 소리하면 안 되는데. 요즘 그 남영동 1985 영화가 굉장히 화제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여러 의미를 남길 그런 영화인데. 네. 영화에서 정말 주연을 맡으신 두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경영 씨, 박원상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두 분 모시면서 걱정했었어요. 왜냐하면 가해자와 그래서 영화 안에서 그렇게 만나셨기 때문에 보통 배우분들은 영화 바깥에서도 좀 긴장감을 좀 유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진 않으시죠? 없죠. 긴장감이 없어요. 네. 긴장감이 전혀 없고 그 긴장감이 없다는 증거가 요즘에 저희가 이제 시사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는 가해자 입장에 섰던 배우들은 네. 일단 목소리가 이렇게 자신이 없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섰던 박원상 씨는 굉장히 목소리가 힘이 느껴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절대 피해자는 우리 쪽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관객들 반응 시사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얼마 전에 국회 시사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접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산에서 처음 네. 이렇게 뚜껑을 열고 물론 이제 어제까지도 시사회니까요. 네. 이 영화를 보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을 만난 거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을 주셔가지고 네. 22일 개봉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많이 설레기도 하고 이제 일반 개봉하고 왜 영화제의 분위기하고는 좀 다를 다르죠. 수 있으니까요. 네. 영화가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게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주저하실까 네.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개봉 첫 주에 11월 22일 날 꼭 극장에 찾아주시길. 제가 거둬드릴게요. 저도 사실 평론가이기 전에 한 명의 관객으로서 1시간 40분 동안 곰랑한 얘기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저 밥을 좀 많이 안 먹고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후딱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 정정 감독님께 죄송하지만 이분이 뭐가 오셨나 그분이? 그래가지고 국민마시고 이 컷이 너무 잘 붙는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계속 연결을 해가는 그 컷들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영화 보면. 한 공간에서 벌어진 이야기, 어쨌든 그 소재는 고문이고요. 근데 그걸 거의 2시간 가까이 끌고 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연출력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분의 연기가 없었으면 더 그게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두 분에게 공이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제의를 받으셨을 때. 우리 박원상 씨도 고민하셨을 것 같고, 이경영 씨께서도. 저는 사실 고민 안 했습니다. 고민 안 하고 네. 감독님하고 뭐 일단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거기 이제 네. 기본적으로 감독님 영화에 기본적인 신뢰나 존경심이 있었던 거였었고 단지 고민은 이제 박원상 씨가 좀 많이 했죠. 왜냐면 이제 박원상 씨가 외형이 그러니 김근태 의장님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틀리시잖아요. 네. 네. 좀 노비의 몸을 갖고 있었던. 이 얘기는 좀 어쨌든
자기 외형적인 거와 네. 김건태 의장님하고의 너무 대조적이어서 그 부분보다 저는 부러진 화살을 통해서 정지영 감독님을 만나서 작업을 하고 그 남영동 1985까지 그게 다 2012년 1년 안에 네. 일이란 말이죠. 그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이 작품을 하자고 하셨을 때 전 너무 감사했죠. 근데 고민은 그 외형적인 게 아니라 아니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가 고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우님이 이제 지금 오케이 그래서 본인 입으로 고민은 되지만 그걸 놓고 싶지 않은 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한테 촬영 전에 버틸 수 있는 체력 하나만 가지고 현장에 가겠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된 거죠.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배우라도 이두한 역할을 의뢰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그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영화적으로 네. 최고의 네. 캐릭터죠. 그래서 주저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22일 동안에 박원상 씨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에 대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었고 네. 그런 장점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박원상 씨께서 맡으신 역보다 거기서 극중 이름 김종태. 그렇죠. 네. 캐릭터를 연구하실 소스가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경영 씨께서는 그러니까 원래 인물이 사실은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 강금방에서 그러니까 그 고문실에서의 그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캐릭터를 만드셔야 되는 편이셨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그렇게 캐릭터라이징을 하셨는지 뭐 예컨대 뭐 휘파람을 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설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캐릭터 그 인물을 정말 연구하신 건지 아니면 직접 만드신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 처음에 이제 박원상 씨랑 저는 감독님이랑 셋이서 이제 작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감독님이 이제 참고가 되면은 이근한 경감에 대한 네. 자료를 구해주마. 근데 저는 그때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근한 경감을 연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관객분들은 네. 제가 한 건 이두한이었고 네. 그리고 그 이근한 경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참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캐릭터에 투영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냥 새롭게 시나리오라는 텍스트 하나로부터 단순하게 접근하자가 가장 올바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나 이런 것들 전혀 참고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자체에 그런 휘파람에 대한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원상 씨를 가장 감독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사실에 가까운 고문을 하는 것이다. 네, 그런 목표는 단 하나였죠. 그러니까 감독님의 디렉션이 사실에 가까운 고문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연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고문을 당하면서 그걸 리얼하게 연기하는 건 뭐라고 무슨 연기 진짜 당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버티기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를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네, 네. 남영동이라는 돌아가신 김근태님의 수기를 통해서 그분이 고통스럽지만 막 남겨놓은 기록에 의지하거나 고문 피해자분들의 진술에 의지를 하거나 거기에 의지는 하지만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촬영 현장에서는 가해자 역할을 하는 선배님들도 저도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가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초반에는 시행착오 거치고 하면서 감독님이 촬영 후반에 영화 30년 하시면서 가장 힘든 현장이라고 이렇게 토로를 하셨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사를 하고 나서 실연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 실연 아니냐, 뭐 고춧가루 붓고 막 이런 것들 진짜 입속으로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컷을 나누지 않고 쭉 보여주니까 정지영 감독께서 커트를 부르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들이부을 때도. 그래서 저 진짜로 저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상 씨께서는 실제로 그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관객분들한테 그렇게 다가가야 됐었으니까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카메라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가해자의 시선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분들하고 같이 2시간 동안 고통이면 고통 그거를 같이 한번 느껴보자가 목표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감당할 수 없는데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적응이 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물고문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뭐 10여 초에서 20초, 30초, 40초. 적응이 된다라는 게 촬영 중간중간에 내가 되게 적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고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마음이 더 먹먹해지고.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뒤로 갈수록 그런 커트가 좀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지영 감독께서도 익숙해지셨는지 처음에 짧게 보여주다가 나중에 점점 길어져, 그게. 그러니까 서로가 적응해 가는 거죠. 네. 물고문은 고춧가루 그 물고문 장면이 제일 뒤에 찍은 물고문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응이 돼서 시간이 이렇게 점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늘어나니까요. 근데 박원상 씨는 고문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적응을 해나가는데 가해자 역할을 맡았던 고문 수사관들은 고문을 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의 강도가 커지면 작은 실수도 용납이 안 되니까 또 그런 장면을 여러 번 촬영한다는 건 그 박원상 씨한테 대한 엄청난 그 신체적인 네. 실수,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환경이어서 극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했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피곤한 거예요. 중간에 감독님이 이게 처음에 이제 당신이 그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이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나중에 정신적으로. 당신이 고문 가해자고 고문 피해자 동시에 아픔을 같이 느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 아팠던 거예요. 그 아픔도 단순하게 이제 어떤 카메라 트릭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에 가까운 그 고문을 해야만 됐었고 초반에는 사실 저도 좀 두려웠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초반에 이제 박원상 씨를 고문하는 장면에 눈을 가리잖아요. 그 장면 후에도 이제 박원상 씨가 그 눈 뜬 상태에서 그 욕조에 들어가는 고문은 견딜 수가 있었는데 두렵긴 했지만 고문 기술자 이두환이 이제 등장하면서는 여러 가지 그 고문의 신기술, 신기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기술이 나오죠. 네, 전문적인 기술이 나올 때 눈을 가리게 되잖아요. 이때 정말 공포스러웠던. 그리고 정말로 그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하셔서 그 톤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깨우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거기서 별명이 장의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장의사로 불리잖아요. 장의사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는 사람들도 뭐 연기를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그걸 지켜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공포스러운 존재이신 거죠. 뭐 이 감정의 기복이 없으니까. 네. 왜 군대에서 악질 고참이 있잖아요. 구타하는 고참이. 이게 휘파람을 분단 말이에요. 그럼 저 복도에서 휘파람 소리 들으면 또 죽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고참들이 오면 또 이렇게 눈 감으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악질적인 거에 아주 초보적인 수법인데 군대에서 옛날에. 그래요. 근데 이 박원상 씨 캐릭터가 보면 이게 계속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나날이 강도가 세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순서를 찍었으면 영화 속의 캐릭터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실제 배우 박원상 씨도 좀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촬영 전에 감독님한테 앞뒤는 모르겠지만 남영동 대공무실에 끌려오는 장면부터는 순서대로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저런 이유로 이두환과 만나는 장의사랑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장면부터 앞으로 당겨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맞춰가면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지? 근데 나중엔 그런 이성적인 것보단 하나하나 버텨나가는 게 더 급하니까요. 근데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명계남 선배님 이하 나이가 이제 50에 가까운 50 이상 50에 가까운 선배님들이 먼저 컷하면 저희끼리 경납고라고 부르는 그 쉼터에서 배우들 대기 장면. 굉장히 객적은 모니터 소리로 뒤에. 다 털어버리고 아, 그러니까 먼저 객적은 소리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 막내 뭐 천이나 천희 씨나 준기 씨나 같이 이렇게 좀 릴렉스하면서 촬영할 수 있었지.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힘들어서 아마 더 고생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박원상 씨만을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고문을 하면 할수록 저희가 이제 집중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그 고도의 집중도, 그 카메라 뒤에서는 그 집중도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정말 객적은 소리를 하게 되고 좀 털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털어야지 또 다른 고문을 시작할 수 있고 또 다른 카트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털고 다시 만나고 털고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박원상 씨도 이제 여기에 처음에 동조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경납고라고 부르는 그 배우들이 대기하고 있면서 그 객적은 소리가 자기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소외받는 것 같고 근데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가해자 피해자들이 이제 점층적으로 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는 이제 카메라 뒤에서 서로가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고 원래대로 이제 동료가 되고 현장에 카메라 앞으로 가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해자 피해자가 되고 보니까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다. 과도한 액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정말 심하게 뭐 이게 사실은 이 정말 영화의 위험한 처음부터 순간, 끝까지가 위험한 순간이 네.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물고문을 초반에 막 시행착오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해보진 알-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처음에는 감독님이 컷사인을 내리셨는데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제 상태를 감독님이 체크가 안 되시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버티다가 못 버티겠으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참다가 머리를 흔들겠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물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시고 빨리 절 풀어주면 일어나서 다시 추스리고 또 찍겠습니다. 그리고 슛을 들어갔는데 제가 참다가 머리 흔들었죠. 근데 이게 연기인지 신호인지 야, 진짜 진짜로. 무섭다. 그 순간은 정말 아찔했어요. 아, 이거 사고구나.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는구나. 몰입하셨으니까 또. 그 또 한쪽에는 왜 그렇잖아요. 힘든 신일수록 한 번에 끝내야 좀 힘든 걸 덜 수 있으니까. 아니 저희는 이제 배우인데 컷소리가 안 났는데 그걸 컷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리허설 때 없었던 손까지 들어와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미치겠다. 그래서 어떻게 뿌리치고 나서는 그것도 방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가 제일 무서움을 느꼈던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무서운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막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정말 재밌는 거는 이제 다른 고문들은 이제 거의 실제와 강도가 같을 정도로 고문을 했는데 시간은 물론 차이가 있지만 전기 고문에 들어갔을 때는 아, 그렇죠. 그게 이거는 이제 다 가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전기 고문을 하면서도 이게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기에 내 몸에 전류가 흐른다고 반응을 하니까 참 이게 찍을 때는 저희 근데 그 모니터 화면을 보고 나면 야 미쳐가고 있구나 이게 정말 미쳐가고. 물고문 장면 찍을 땐 물고문 장면 빨리 몰아서 찍고 빨리 전기 고문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그 부감샷으로 네. 완전히 나체신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그 영화가 올라가서 정점을 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도 사실은 뭐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 가져가야 될 커트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 배우의 동의 지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어떠셨습니까? 별로 그런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촬영 전에 뭐 책을 남영동이라는 수기를 통해서 그 고문의 시작이 옷을 벗기는 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폭행이 들어가고, 구타가, 네. 네. 그 옷을 벗긴다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일단 해체를 시키는 거니까 촬영을 하면서 뭔가 자꾸 걸치고 있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런 장면이 필요한데 괜찮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괜찮죠 감독님 괜찮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관객분들을 만나려면 혹시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뭐 그거야 뭐 일단 그럼 좋습니다 찍죠. 그래서 이미 그 커트를 찍을 때쯤엔 제가 의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현장에서 늘 이렇게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에로 배우라고 불리고 그랬습니다. 그 장면은 진짜 관객들 입장에서도 그 굴욕, 네. 그 처참함. 굴욕감이 아주 정점에 오르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건 실성판 위에 이렇게 혼자 놓여지게 되잖아요. 프레임에서 다 빠져나가서 뭐 일상적인 잡담들을 하겠죠. 거기에 놓여 있는 김종태라는 몸뚱어리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빼갔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덩어리만 남은 거죠. 단백질 덩어리죠. 뭐가 이렇게 가치나 의미 같은 걸 다 네. 뺏어가 버렸으니까. 저는 그 장면 찍을 때 감독님한테 카메라가 이게 가능하다면 더 올라가면 그 프레임 안에 이 고문 네. 수사관들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싶었는데 감독님은 저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올곧이 네. 그 사운드로만 들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같은 그거와 뭐 유사한 그림 같이 느껴졌으니까 그런 속에서 일상적인 대사를 수사관들의 대사가 입혀지는 것이 훨씬 더 처절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도 감독님이 배우들 저희가 뭐 카메라 앵글을 잡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원상 이런 게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주시니까 정정 감독님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시고 특히 이번 작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못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리허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문하는 장면에 리허설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생각들이 나면 감독님한테는 별로 주저없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아니면 이게 아닌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감독님한테 드린 말씀이 받아들일만 하다 하면 현장에서 바로 또 수용을 해 주시니까 뭐 천희 씨나 중기 씨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현장이고 그렇죠. 네. 그 중기 씨라는 분이 사실은 이근한 역을 맡으신 이경영 씨만큼 공포스러운 존재죠.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예측은 좀 되는 건데 워낙 잔혹한 분이고 이 사람은 영화 속에서 나올 때 정말 술 한잔 먹으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고 어떻게 구타를 할지 모르니까 저 그 사람을 보면서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었어요. 어쩌면 그냥 그래도 그나마 인간적인 면을 작품 안에서 보여주는데 그 인간적인 면이 누구한테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공포로 올 수도 있고 예측이 안 되니까 말씀하신 거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초반에 왜 이두환 착 나타났을 때 히치콕 영화의 악당처럼 나타나잖아요. 쫙 가려지고 혈관이 터질 겁니다. 이러면서 막 히치콕 영화 뭐 악당이 그러잖아. 막 이빨 빼면서 자네 뭐 어디 의대 역사를 공부한다고 부럽네. 뭐 이러면서 막 이빨 빼고 막 이런 캐릭터야. 그러니까 이거 센데? 뭐 이러는데 실화에 기초했겠지만 한국적인 상황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두환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저는 진짜 폭발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만의 고유한 폭발력이. 근데 거꾸로 거기서 이두환의 굴욕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제가 무너지는 시점이죠. 진실 오히려 앞에서 무너지는. 김종태는 거기서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밸런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와 있었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 이 정지영 감독님이 진짜 강림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나리오에서 나와 있었지만 하여튼 그 현장에서의 그걸 맞춘 거겠죠. 더 두 배우하고 맞춘 거. 저희가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저 일반적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 다른 영화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 다른 영화를 하면 이제 상대 배우와 본인이 어떤 감정 교류에서 생기는 화학작용 같고 액팅도 하고 리액팅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서로의 호흡 같은 걸 아예 맞추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는 서로 이제 외길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어떻게 느껴질지는 뭐 상상을 못한 거죠. 저희는 내가 해야 되는 목표 지점이 여기니까. 이게 저는 처음 알았는데 사실 부끄럽지만 그 자백이라는 게 자기가 시나리오를 자꾸 쓰게 하잖아요. 그리고 개연성을 만들잖아. 자꾸. 야, 너 옆에 살면서도 그것도 몰라? 야쿠스터가 임마 거기 어떻게 돼? 그러면 또 막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로 시나리오 픽션을 완성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완전 바닥에 치는데 다시 올라서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눈 부릅뜨을 때 근데 저는 상당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기세가. 그래서 야, 죽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박원상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투박한데 정직한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기에서도 투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김종태 역할로는 뭐 저격이죠. 그 장면 있잖아요. 판타지 장면. 네. 고문실 문이 열리는데 네. 그리고 해변가에 가족들이 있고 근데 나가지 못하잖아요. 마치 그 존 파울즈의 컬렉터를 보는 듯한 오랫동안 감금돼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서 문은 열렸지만 나가지 못한 그 장면도 굉장히 아주 그 이 영화에서 그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좀 가족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 김종태라는 인물의 전사 뭐 또는 그런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있었습니까? 시나리오상에는 아예 그렇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 중간에 뭐 종태가 불러들이는 환상의 장면이나 네. 분신의 장면은 거의 시나리오에 있는 근데 이제 후반부 에필로그 장면을 찍었던 장면들이 있는데 완성된 영화에서는 사용을 안 한 장면들은 두세 씬 정도? 나머지는 거의 그러니까 감독님이 저는 부러진 화사라고 이거밖에 경험을 안 해봤지만 그냥 대본 상태에서 이미 머릿속에 편집이 끝난 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진 화사 때 기억에 제가 아주 처음에 읽었던 건 120 몇 신짜리 시나리오였는데 촬영용으로 받은 시나리오는 80 몇 신이었어요. 그래서 대본을 읽고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너무 쉬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왜 쉬어가? 왜 쉬어가? 다 쉴 때 있는데 왜 또 쉬어가? 그러니까 이번 남영동 1985 같은 경우는 이게 2고째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촬영을 한 거거든요. 이건 진짜 쉬어가는 데가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어느 보신 분이 그나마 그 환상 장면에서 조금은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더더군다나 쉬어갈 이유가 감독님한테는 더 없으셨겠죠. 네. 여기서는 더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완전 직구를 지금 네. 꽂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엔딩에서 그렇게 한번 그게 복귀가 될 줄 알았어요. 환상 장면이 다시 한번 엔딩에서.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엔딩에 대한 선택도 감독님하고 이 출연하신 배우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 스태프들하고도 얘기가 많았을 것 같고 이 엔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저희는 이제 에필로그로 원래 이제 시나리오에 있었던 에필로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배우나 스태프들도 있었었고, 근데 감독님이 그런 걸 다 이제 수렴하시고 계시다가 마지막 면회 장면에서 그 환청처럼 들린 그 휘파람 소리를 돌아봤는데 휘파람 불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고개를 화면 쪽으로 돌리는 그 장면을 찍으시면서 감독님이 얘들아 이걸 엔딩으로 쓰면 어떻겠니? 저희는 정말로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의 거죠. 현장에서 이게 엔딩 컷이 되겠구나 하는
스텝 배우 다들 이렇게 원래는 다른 엔딩도 에필로그를 있었죠. 준비하고 시나리오 있었죠. 상에는 그 아내랑 네. 바닷가에서 이두환을 만나고 와서 그 남영동 수기에 나오는 그 용서는 그건 당신의 몫이 아니다 뭐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60이 된 김종태의 모습을 연기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아무래도 분장을 한 상태가 그 화면 안에 계속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아내 역할을 했던 우이진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거의 끝에 찍은 게 아니죠. 한 3분의 2쯤 됐을 때 연애실 장면을 찍었잖아요, 형님이랑. 그때 그 커트가 딱 나오고 이걸로 엔딩이 갈 가겠구나.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게 좀 생겼죠. 이 프로덕션도 짧았었잖아요. 굉장히 그- 짧았죠. 네, 짧았죠. 그리고 감독님이 처음엔 이건 15회차면 다 찍을 수 있어. 그래서 너무 이게 자신하셨다가 그 촬영이 이제 고문 장면을 찍으면서 이게 아니니까.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고 이게 쉽게 찍혀지는 영화가 아니구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촬영 공간이 한 공간이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찍어보니까 대공분실 고문실이라는 게 빛이 들어오는 창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요. 카메라 앵글이 바뀌면 조명팀은 정말 그렇죠. 너무너무 네. 힘들어지는 네. 거죠. 그 세팅하는 데 시간 걸리죠. 예, 네. 기본적으로 하루에 찍을 수 있는 그 분량의 한계가 자꾸 네. 생기니까 감독님도 나중에는 우리 찍는 방법을 달리 해보자 뭐 해서 가보기도 하고 원래 정 감독님이 듣기로는 현장에서 딴 영화 찍으실 때는 2분을 안 찍으신다고. 왜 2분을 찍어? 그래서 촬영 감독이 그래도 한 분은 더 찍어야 됐어. 김영국 촬영 감독님이 브라질에서 할 때 첫날 당황하셔가지고 자 오케이 하고 다음 그러니까 저기 한 번만 더 찍죠. 보험 삼아서 한 번만. 오히려 촬영 감독께서. 네, 감독님은 필름 작업을 하셨었으니까 네. 그 디지털 그걸 왜 찍지? 내가 원하는 게 나왔는데 이걸 왜 찍어야 되지? 그래도 혹시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요번에도 감독님이 컷사인이 굉장히 빠르세요. 굉장히 후반 작업- 건강하시고 컸어요. 소리가 우렁차게. 후반 작업하는 데서 감독님한테 말씀 좀 드려서 조금 말미중 후반에 네. 두라고. 후반 작업할 때 자꾸 감독님의 그 소리가 대사에 물리거나 상황에 물려서 들어오면 컷타임. 굉장히 명쾌하신데 당신이 딱 마음에 드시는 순간 약간 컷 하면 이 물릴 수도 있는 그렇죠. 것들에서 당신이 막 좋으면 그걸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한 템포 쉬고 컷해야 되는데 바로 들어오시네요. 그것도 있잖아. 카메라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액션을 부르고 계세요. 성격이 좀 급하시네. 그러니까 분명하신 거죠. 네. 고민을 막 현장에서 이미 감독님 머릿속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된 거니까 그 판단이 빠르시고 고민을 많이 안 하시니까.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8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남영동의 의미를 모르는 세대들이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젊은 세대들을 저희 기성세대들이 이끌어서 극장에 이끌어서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과거의 역사 또 다시는 되풀이지 말아야 될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을 알고 있었던 기성세대가 우린 이런 시간을 모르고도 지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가장 치열하게 산 사람도 있었다. 그 치열하게 산 분들한테는 빚 또한 있는 거고 두 번 다시 이런 역사가 되풀이지 않게 너네 시대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얘기해 주면서 우리 그런 시대를 거치진 않았지만 그런 속에 자라난 청년 세대니까 이분들이 숭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은 네.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이길 바라요. 네. 기성세대 혹은 부모 네. 세대하고. 그렇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저는 3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또 기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또 형님이 아니야. 웃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기억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5세 네. 관람가가 나와서 반가워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모르고 있는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선배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를 이렇게 거쳐왔던 선배들도 잊고 있었고 잊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라면 좀 다시 끄집어내야 하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정지영 감독님이 남영동 198호라는 영화를 통해서 선배의 역할을 지금 해 주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바라기는 정말 무슨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극장에 찾아오시지 말고 그냥 2시간 동안, 감독님이 요즘 무대 인사, 특히 이제 상영 후 무대 인사 때 여러분 힘드셨죠? 여러분은 2시간 힘들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2달이 힘들었고, 저 영화 속의 주인공은 평생 아프다가 돌아가셨고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시간 투자해서 조금 같이 그 아픔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위로가 된다면 그 큰 의미 아니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하죠. 제가 요새 느끼기에 가장 많은 다작의 배우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영화 출연을 필모그래피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편수가 많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거는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열이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거절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매정하게 이러는 사람이 못 되는데, 운이 좋게도 그런 기회들이 많아진 것 뿐인 거죠. 저는 요즘 조금 제가 이제 마음이, 이 영화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내가 돌아갈 가치가 있는 그런 고향 같고 숲 같은 거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면서 오는 그 순수성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저는 요즘 이경영 씨의 영화에서 보면 몽롱한 눈빛 있잖아요. 몽롱한 눈빛. 그 부러진 화살에서도 판사가 매뉴얼대로 하는 판사 있잖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나는 매뉴얼로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딴 게 생각하는 거지, 딴 생각.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센 역할인데도 여전히 뭔가 이렇게 매뉴얼된 그런 걸 따서 딱 하는 그 카리스마가. 저는 옆에 선배님 계시지만 이경영 선배님을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 92년도에 보면서 그 명동성당 앞에서의 장면이나 그 낙산 아파트에 찾아가서 안성기 선배님이랑 그 장면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커트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오늘도 지면 인터뷰 하면서 형님 바깥에서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나서, 아무튼, 내 요즘은 조금 칠해졌다고 형님 앞에서 장난도 치고 하는데. 좋아요, 되게. 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김영진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호하고 몽롱한 눈빛은 그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에 백태 현상이 오는 거고, 백태 현상이 오는 거고, 이제 박원상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니까 여전히 깨끗하고 맑은 눈을 갖고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전형적인 연기를 좀 안 하시잖아요. 예컨대 이제 박찬욱 감독의 파주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서 그 지역의 조폭이잖아요. 네. 조폭 두목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옛사랑을 찾아온 남자 같아. 그쵸. 굉장히 나이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형성을 항상 탈피하는 연기를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전형성을 몰라서 그래요. 전형성을 모르니까. 제가 작년에 인권택 감독 해고전 때 아다달 봤어요. 아다달. 거기서 이제 몽롱한 눈빛의 원조가 거기서 시작되는 건데, 아다다? 막 이러면서, 아다다 이거 좋은 거야? 말해서 돈 막 뭉치. 그게 이제 제가 눈이 좀 살짝 적당히 나빠서 오는 많은 분들이 제 눈에 착각하고 계십니다. 안경을 벗으면 더 이 몽롱한 하게 되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시신경이 약해서 눈에 항상 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감정을 많이 잡지 않아도 촉촉한 눈빛으로. 그렁그렁한 감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천혜의 그 조건이군요. 진짜. 멜로에 어울리는 그 천혜의 조건. 자, 그렇게 박원상 씨께서도 네. 많은 작품에 출연하시고요. 예.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이전의 박원상이라는 네. 배우와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이후의 박원상 배우가 좀 다른 것 같다. 좀 이렇게 네. 달라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건 그- 어떠신지. 그 두 작품이 분명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 봤을 때 2012년도에 그 두 작품은 굉장히 이렇게 굵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떤 작품을 만나서 어떤 연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작품을 거치면서 제 안에는 꽤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깥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은 걸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감독님 통해서 정말 감당하는 것에 대한 것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 배운 게 겉으로 좀 잘 나와야 될 텐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원상 씨께서는 항상 친근하고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이웃사람 같잖아요. 수상한 이웃들인가. 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 항상 서민적이고 뭐 일하는데 항상 좌충우돌 깨지고 꼭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화력이 있고 굉장히 다정하게 느껴지는데 이 남영동이라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의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가장 친하게 느꼈던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는구나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범죄의 재구성 같은 데서 그렇죠. 네. 그 약간 사기꾼 그런 것도 잘 어울렸어요. 그런 항상 여자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에 그 박원상 씨의 그 일련의 그 배우로서의 행보가 아직 멜로 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멜로까지 섭렵하다니 이건. 섭렵이라뇨. 뭘 했다고 섭렵입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영화를 찍고 와서 형님 저 키스신 2번 했어요. 뽀뽀신이라고요. 뽀뽀신. 뽀뽀신. 저한테 자랑을.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그건 이게 가슴 아픈 사랑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이 남영동이 이제 개봉돼서 네. 많은 분들의 인구의 회자가 될 텐데 이 계획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관객분들 순회하시게 됩니까? 뭐 각 그 극장마다 다 인사 다니시고 그러시게 되나요? 어떠신가요? 이 종영되는 순간까지 남영동과 같이 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되십니까? 최대한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백업 팀하고 이제 마케팅하는 팀들하고 얘기할 때 어차피 다 스케줄 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이 영화는 왠지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아까도 모두에 조금 얘기했지만 그 주저하지 말고 한번 같이 했으면 같이 경험했으면 싶은 마음이 좀 더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이전의 작품들보다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무대들은 다 찾아가려고 뭐 선배님이나 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관객이 아주 많이 들기를 바라는 소망 중에는 그런 마음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진정성이 그만큼 널리 알려져서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것을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를 알리는 것이 영화적인 사명 중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덕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인생 선배인 정지영 감독님이 아마도 지금 이렇게 끄집어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화는 이 남영동 1985도 상업 영화의 범주에 당연히 드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화들이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영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중에 남영동 1985라는 모양새의 상업 영화에 대해서도 관객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좀 낯선 것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유혹해야죠, 관객분들을. 저는 객 좋은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지영 감독께서 무슨 생시몽주의자 혹은 협동조합주의자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화계에 있어서 새로운 실험이 될 수 있거든요. 뜻이 맞고 뭐 지향점이 같고 그다음에 저예산으로 하되 같이 나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일 것 같았지만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배우분들하고 감독분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이런 방식의 영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뭔가의 새로운 모델들을 그게 찾게 되지 않을까. 좋은 모델이죠. 좋은 모델이긴 한데 거기엔 분명히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렇죠. 가능하지 않은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았을 땐 일반적인 형태의 작업 형태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작업 형태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정지영 감독님이 갖고 계신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뵈면은 한결같으시고 물욕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투명한 나눔이 되는 거지. 그 양반이 어떤 세속적인 욕심을 크게 갖고 계셨더라면 이런 제작 형태도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외모에 비해서 훨씬 외모가 훨씬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 연세에 비해서. 연세를 정말 어느 그 시사회에서는 기자간담회 했던가 그 이천희 막내로 나온 이천희 씨가 사실 아버님 같다 그랬더니 왜 자꾸 나를 나이 들게 보냐, 나는 여러분들의 동생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젊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시고요. 요즘 좀 말버릇이 생기셨어요. 말버릇? 습관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낸다. 큰 감동적인 대사지. 10여 년 동안은 별로 그 말씀 안 하셨는데 요즘은 자주 오늘 술자리는 내가 책임진다. 지난번 영화 갖고 정산도 다 못 하셨을 텐데. 그래서 걱정하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도 이 도전화살 찍기 전에도 계속 지속되고 오셨던 거죠. 술도 자주 하시고 대화도 요즘 이제 건강이 정말 안 좋으셔서 너무 바쁘시고 일이 너무 많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쉬고 싶어. 전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좀 쉬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저희는 살짝 안 믿죠. 그죠? 아니요, 좀 쉬셔야 돼요. 쉬셔야 되는 건 맞는데 감독님이 당신 말씀처럼 쉬실까, 충분한 휴식을 가지실까. 그 감독님한테 이거 건강... 홍보하면서 감독님 정말 좀 쉬세요. 여기 집에 계시면 못 쉬시니까 어디 가서 좀 어디 다녀오세요 했더니 투표는 하고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30명째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대리 투표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 싶었는데 큰일 나죠. 투표는 하고 가서 쉬세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의 귀결이 투표로 지금. 저는 오늘 굉장히 걱정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두 분 모셔놓고 너무 이렇게 또 객정한 소리 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밝게, 거꾸로 밝게 또 재미있게 얘기해 주셔서 개봉 이후에 여러 가지 화제를 낳을 것 같아서 그때 다시 감독님하고 한번 다시 모시는 기회를.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영동 1985가 끔찍한 그 모습을 보여준 영화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 아픈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후자가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건 주최 측에서 원하는 말이 아니고 감동적인 영화라니까. 감동적인 영화. 마음 아프고 감동적이라고. 네. 오늘 크랭크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을 워낙 뵙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화 통해서 저는 박원상 씨 너무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왕팬이니까. 저는 참 좋아하나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